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링컨시티를 2대1로 잡으면서 카라바오컵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엔조 페르난데스가 실점에 기점이 되는 그런 패스를 했고요. 또 골키퍼 요르겐센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그 허경환 형님이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거든요. 불안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르겐센 불안한 모습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첼시가 로테이션을 좀 돌렸습니다. 조지, 부오나노테, 기튼스, 가르나초 이런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주요 선수들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자, 먼저 링컨시티가 생각보다 압박이 타이트했습니다. 전반전에 링컨시티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압박은 발이 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과는 조금 관련이 덜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이라 그런지 이 링컨시티 선수들이 체력이 차 있을 때는 압박하는 구조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3부 리그가 생각보다 조기축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첼시 선수들이랑 연봉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들도 축구 선수고 똑같이 11명 게임을 하고 또 저렇게 에너지로 밀어붙일 때는 가끔씩 이변이 나옵니다. 이런 리그컵 단계에서 하부리그 팀이 더 위에 있는 팀을 꺾을 때는 저런 체력적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팀들은 하부리그 상대로는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높고 그러면 11명의 합이 전체적으로 안 맞은 상태에서 이제 하부리그 팀과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부리그 팀들이 위쪽에 있는 팀들보다 한 발짝 더 뛰면서 체력을 더 쓰면 의외로 상부리그 팀들이 고전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전반전에는 되게 많이 뛰면서 첼시 선수들이 상대의 수비 블록 속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압박 상황을 잘 뚫어내려면 사실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뒷발 패스, 다이렉트 패스 이런 빈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첼시가 로테이션이다 보니까 호흡도 좀 떨어져 있고 귀스토 말고는 다이렉트 패스를 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상당히 불안한 그리고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가중됐던 게 바로 엔소의 패스 미스로 인한 실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전방 압박 에너지 레벨이 되게 좋았고요. 엔소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첼시의 프리킥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 화근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선수는 엔소가 킥하기 전부터 뛰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는 순간에 바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엔소의 킥 퀄리티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런 상황에서는 횡패스를 하려면 바운드 없이 우리 팀 선수에게 도달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바운드가 생겨버리면 변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킥의 길이 자체가 좀 짧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횡패스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패스하는데 엔소가 패스가 짧았던 게 일단 첫 번째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 시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도는 아닙니다. 보통 상대한테 공을 뺏겨서 실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 앞쪽으로 길게 나가는 종패스보다는 옆쪽으로 길게 나갈 때 그러니까 저런 횡패스가 길게 나갈 때 끊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끊겼을 때는 아주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공을 뺏으러 가는 선수는 이미 아래쪽부터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가속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저기서 공을 뺏어서 그 나가던 힘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공을 받는 선수는 내가 공을 뺏겼을 때 큰일 났네 하고 우리 골대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려서 수비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수비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유발할 수 있는 패스가 이런 긴 거리의 횡패스인데 엔소가 그런 리스키한 패스를 하려면 이 패스의 정확도라도 좋았어야 됐는데 그런 정확도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점 빌미를 제공하게 됐던 엔소고요. 첼시가 전반전은 되게 안 좋은 흐름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와 부오나노테의 골로 2대1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내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겐센입니다. 요르겐센은 특히나 이 공중볼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약하다고 느꼈어요. 산체스가 포체티노 감독 때 골키퍼로 발밑 실수는 많이 했었지만 한 가지 되게 안정적인 장점이 바로 공중볼 처리 능력이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공중볼을. 근데 요르겐센은 산체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공중볼 능력이 아쉬워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요르겐센만 뛰어서 공을 잡는 상황. 그러니까 주변에 몸에 걸리는 선수가 없고 혼자만 점프해서 그 상대의 크로스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잡습니다. 사실 그거를 못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이 레벨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첼시에 입단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상황,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비와 엉키거나 우리 팀 선수와 엉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중볼 캐칭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전반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후반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맨유전에서도 실점 빌미를 제공했죠. 카세미로의 헤더 득점 상황에서 요르겐센이 충분히 채공 시간이 긴 그런 공중볼을 처리하지 않고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결국에는 지켜보다가 실점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요르겐센은 이런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 매우 자신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이제 산체스가 지난 경기 퇴장당했기 때문에 요르겐센이 다음 리그 경기에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부오나노테입니다. 부오나노테는 사실 전반전엔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후반전에는 꽤나 준수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공을 터치를 꽤나 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오나노테가 자신이 득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튼스의 꽤 높은 공을 잘 잡아놓고 조지와 쪼개가면서 득점을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터치에 대한 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스트 터치 같은 걸 잘해놓는 선수들은 원터치도 잘해요. 후반전에 원터치를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선수가 부오나노테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듬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전부터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나 볼을 다루는 스킬 같은 게 저는 좋다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가운데 공간을 많이 안 주는 그런 상대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려줘야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더 빨리 내주는 게 좋겠구나, 아니다 여기서는 공을 잡아놓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들이 중요한데 부오나노테가 저는 그런 능력이 꽤나 깔끔했다고 느꼈습니다. 파머가 없을 때 계속해서 한번 기용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원이고요. 그 다음은 말로 귀스토입니다. 귀스토가 그래도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템포를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도 혼자 다이렉트 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인버티드 역할 하면서 때에 따라서 오른쪽 메잘라 위치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왼쪽에서 쿠쿠레야가 하는 거를 오늘은 귀스토가 오른쪽에서 맡았는데요. 귀스토가 전반전에도 불안한 자세에서 그냥 발 뒤로 리턴 패스 내주고 발 바깥으로 리턴 패스 내주고 이런 모습들 봤을 때는 꽤 괜찮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탈압박 능력도 뭔가 3부 리그 상대로 보여주는 1부 리그의 탈압박 능력? 요런 것들을 저는 느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풀백 치고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크로스나 슈팅 같은 킥의 정확도 같은 거는 저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슈팅이라는 게 사실 풀백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까지는 바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퀄리티 올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크로스도 기스토가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킥 퀄리티는 조금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전조 같은 리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르나초와 기튼스입니다. 가르나초는 사실 오프 더 볼 상황이 많이 나올 때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가르나초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돌파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몸 상태 자체, 그러니까 몸의 가벼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맨유 때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을 가르나초가 소화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 같은 거는 꽤 많이 따라잡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르나초는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아쉬웠던 점, 브렌트포드의 좋았던 점을 잘 생각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튼스는 지난 경기들보다는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 브렌트포드전에 공을 너무 끄는 모습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간결함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래도 브렌트포드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간결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여기서보다는 간결함이 한 단계 정도 더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발바닥으로 끌어가지고 드리블하는 모습, 슈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고요. 부오나노테의 득점의 기점 패스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전반전에는 상대의 높은 에너지를 압도하지 못하는 탈압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떤 팀의 체급차가 난다는 거는 압박과 탈압박에서 많이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급차가 많이 나면 체급이 높은 팀이 상대의 압박은 잘 벗어나고 또 상대가 뒤에서 공을 돌릴 때 잘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반전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발 앞에 잡아두려고 해서 빌드업의 템포가 약간 늦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그나마 빌드업 템포가 좀 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의 숫자와 시도가 많아져서 링컨시티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후반전에 떨어진 것도 있겠고 첼시 선수들의 다이렉트 패스의 빈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3부팀이 막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연봉차가 있긴 하지만 3부팀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회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전력을 쏟아붓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전술 자체는 비슷하지만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선수의 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3부 선수들보다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충분히 어려운 게임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엔소가 좀 리더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진한 상태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르겐센이 다음 브라이튼전에서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많이 불안하거든요. 공중볼 캐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브라이튼이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리는 높은 크로스 투입 내지는 코너킥에서의 전술 그리고 뭐 롱스로인 이런 것들을 노린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안 좋은 분위기를 첼시가 좀 홈에서 반전시킬 수 있을지 또 이번 경기가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